최고 250mm 이상, 그 밖에 남부지방은 50에서 150, 충청지방은 10에서 40mm입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 31.4도입니다. 일라디오 5시 뉴스 아나운서 이광용이었습니다. 5시 5분입니다. KBS. 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일라디오. Listen, everyone. 김용민 라이브. (2019년 7월 18일) 목요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용민입니다. 잘못된 정책으로 가는 정부를 보고도 언론이 입 다물고 눈치만 보는 게 과연 국익을 위하는 것인가? 이렇게 중앙일보는 오늘자 사설에서 청와대를 비난했습니다. 일본어로 번역한 기사에서 한국 정부에게 맹공을 퍼부어 청와대로부터 반박당했는데 그 반박이 부당하다는 이야기죠. 물론 청와대도 잘못된 보도를 하는 언론을 보고도 청와대가 입 다물고 눈치만 보는 게 과연 국익을 위한 것인가, 이런 고민을 했을 겁니다. 누가 옳을까요? 또한 일본 정부의 부당한 처사에 맞서는 한국 정부를 향해서 한국 언론이 공격하는 행태, 그것도 일본인 보라고 낸 일본어 기사에서 한국 언론이 한국 정부를 공격하는 행태, 어떻게 봐야 할까요? 비판할 만하면 누가 보든 누가 그 기사를 이용하든 비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일본인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자기 나라를 업신여기는 행태라면 이야기가 다르겠죠. 중앙일보와 함께 비난을 받고 있는 조선일보, 7월 9일자 한국어로 된 사설에서는 일제강점기라고 표현했는데 일본 번역판에서는 일본 통치시대라고 번역했습니다. 오마이뉴스를 통해서 알려진 것인데요. 일제강점기는 제국주의 일본이 남의 나라 주권을 강제로 탈취했다는 뜻이 내재돼 있고, 일본 통치시대는 일본이 한국을 통치한 것이 합법적이며 정당했다는 뉘앙스가 담겨 있습니다. 따라서 일제 통치시대라고 번역한 것은 오류고 그 의도까지 살피지 않을 수 없는 위중한 잘못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천황폐하 만세하면서 일제에 호응해 친일 반민족 신문으로 비판받고 있는 조선일보, 그 과거 오명은 버리기 싫은 모양이죠. 분명한 해명과 사과가 있어야겠습니다. 당신의 저녁은 아침보다 똑똑하다. 여기는 김용민 라이브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겸손한 스피커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KBS 1라디오를 듣고 보고 계십니다. 영상으로도 함께하고 계세요.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그리고 김용민 TV로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KBS 1라디오 또는 김용민 라이브 검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많은 분들에게 골고루 선물을 드리는 이벤트 이어가겠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생방송 중에 6글자 붙여쓰기로 김용민 라이브 보내고 10,000원의 행복을 누리자. 띄어쓰기 없이 김용민 라이브라고 써서 문자와 콩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모바일 앱 콩으로 참여하시면 무료입니다. 자, 오늘의 추첨 번호는 200단위로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생방송 중에 200번째, 400번째, 600번째, 800번째, 그리고 1000번째, 이렇게 5분에게 10,000원 상당의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당첨자는 나오는 대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보내주세요.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모바일 앱 콩으로 참여하시면 무료입니다. 네, 오늘의 여러분의 선택, 당연히 KBS 1라디오 김용민 라이브겠죠? 힘차게 달려봅니다. 김용민 라이브. 매일 오후 5시 5분 오늘 타임라인을 수놓은 말 김용민 라이브가 수집해서 들려드립니다.
소리로 듣는 그리고 세상을 읽는 뉴스, 세상의 모든 뜨거운 목소리 그 말말말에 김용민 생각까지 더해서 리뷰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볼륨 업, 귀 쫑긋 핫소리.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서에 다녀왔습니다. 6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는데요. 국회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발생한 몸싸움 등으로 자유한국당으로부터 피고소를 당했어요. 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표창원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경찰에 출석한 것을 두고 경찰 출석놀이라고 표현했는데, 이에 대해서 표창원 의원은 모욕감과 함께 분노를 느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KBS 1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한 표창원 의원은 자신도 조사받았으니 응당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법 앞에 평등 원칙에 따라서 조사받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만약 3번 정도 출석 요청을 했는데 불응할 경우 경찰은 강제 구인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들 집단적으로 출석 거부를 결의한 상태지요. 표창원 의원 인터뷰입니다. 6시간제가 조사를 받았고요. 길게 받으셨네요. 네, 정말 강도 높은, 그것도 사실은 제가 대단히 좀 성실한 피조사자였어요. 피의자였어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당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네. 사실상 경찰 견학을 다녀오는 출석 놀이를 하면서 야당 의원들을 겁박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혹은 6시간 내내 땀 흘려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가 일을 했는데 네. 감독하는 사람이나 또는 뭐 시설주나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망치 둘러매고 6시간 뭐 소풍 가다 오는 거 아니야? 뭐 도시락만 먹나?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을 때의 그 느낌, 모두가 보고 있었던 현행범들이고 그리고 직접적인 증거들이 다 확보되어 있는 상태고요. 네. 이에 대해서 그 절차에 따른 법에 따른 일반적인 경찰의 수사 절차, 이것을 야당 탄압이다라는 말을 쓴다. 그건 언어의 도단이고요. 민주적인 국가의 형벌 체계와 형사 절차를 모독하는 발언이고 대한민국 헌법을 파괴하는 유린하는 발언입니다. 김용민 라이브. 자유한국당의 신상진 신정치혁신특별위원장은 내년 총선 공천 룰과 관련해 현역 의원의 물갈이 폭을 크게 해야 한다, 이런 의견을 공천혁신안에 반영했다고 말했습니다. 신상진 위원장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서 20대 국회에서 한국당 의원들은 탄핵 사태를 맞이하고 정권도 뺏겨서 책임이 크다면서 부적절한 언행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는 것은 결국 당에게도 해를 끼친다 이렇게 말하고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는 내용도 혁신안에 넣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강력한 물갈이 의지를 밝힌 것인데요. 현역 의원들 동요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걱정돼서였는지 신상진 위원장, 지역구 관리 잘했으면 걱정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나르샤 예. 또 뭐 진박 감별사 뭐 이제 이런 부분들이 국민의 그 눈높이에 너무 맞지 않았고 이제 그에 대한 후유증과 거기에 대한 반성 없이 이제 치닫다 보니까는 이제 대통령 자당의 소속 대통령 탄핵 사태까지 맞이하고 그러니까 사실 20대 국회 우리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은 이런 일련의 모두 또 정권도 또 뺏겼고, 그러니까 책임이 크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 현역에 좀 물갈이 폭을 좀 크게 해야 되겠다. 뭐 그런 좀 의견들이 우리 혁신위에서 많이 나와서 그래서 50% 가산점이 된다 하더라도 그게 뭐 이렇게 무조건 현역이 뭐 참 성실하게 열심히 지역 주민의 지지를 받는다면. 뭐 현역들이 충분히 뭐 평가받고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여지는 뭐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김용민 라이브.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인사검증 빼놓고는 다 열심히 하는 것 같다 이렇게 비꼬았습니다. 전희경 대변인은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과 가진 인터뷰에서 조국 수석과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조선일보, 중앙일보 일본판 기사를 매국적, 반국익적이라고 비난한 데 대해서 이렇게 반응했는데요. 언론의 논조에 대해서 민정수석이라는 사람이
검찰의 검찰이라는 칼을 가진 민정수석이 그리고 청와대 대변인이 나서서 너희 찍혔어, 우리가 너희 찍었어 이렇게 하는 식으로 나오는 것은 언론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언론에서의 그 우려와 조언과 비판 이런 것들도 정부는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은 받아들이고 그것이 아프더라도 이것을 용인할 부분은 용인을 해야 됩니다. 일본에서 우리가 일본 일각의 그런 자기네 정치만 하겠다라는 정치인들의 발언을 일본 전체의 목소리다라고 보면 안 되듯이 네네. 또 일본의 어떤 그 언론의 기류를 일본 전체 국민의 기류다라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되듯이 이런 목소리가 있다라는 것을 감안하고 착안하는 데에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 합리성의 범주를 믿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런 언론의 논조에 대해서 이렇게 민정수석이라는 검찰이라는 칼을 가진 민정수석 그리고 청와대 대변인이 나서서 너희 찍혔어, 우리가 너희 찍었어 이렇게 하는 식으로 나서는 것은 언론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가 될 수 있고 한편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어제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를 향해서 무엇이 한국과 우리 국민을 위한 일인지 답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지요. 한일 갈등과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의 비판적인 시각을 보인 대한민국 국적의 두 언론사가 우익 성향의 일본 국민이 보다 많이 클릭하게 제목을 변경한 것, 이 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중앙일보가 오늘 사설을 통해서 잘못된 정책으로 가는 정부를 보고도 언론이 입 다물고 눈치만 보는 게 과연 국익을 위하는 것인가? 중앙일보는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것은 망국으로 가는 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반면 조선일보는 침묵을 유지했지요. 네, 고민정 대변인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조선일보는 7월 4일 일본의 한국 투자 1년 새 마이너스 40%, 요즘 한국 기업과 접촉도 꺼려라는 기사를 한국은 무슨 낯짝으로 일본의 투자를 기대하나로 7월 15일 국채보상 동학운동 1세기 전으로 돌아간 듯한 청와대를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국민의 반일 감정에 불을 붙일 한국 청와대로 뿐만 아니라 조선일보는 5월 7일 우리는 얼마나 옹졸한가라는 한국어 제목 기사를 한국인은 얼마나 편협한가라는 제목으로 바꿔 게재했습니다. 이는 수출 규제가 시작되기 전인 5월 7일입니다. 많은 일본 국민들이 한국어 기사를 일본어로 번역해 올린 위의 기사 등을 통해서 한국 여론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1990년대 인기 가수들이 함께 부른 하나 되어가 나갈 텐데요. 외환 위기 당시 많이 울려 퍼지던 노래였죠. 뜻하지 않은 아픔을 겪었어 너무 앞만 보고 달렸던 거야 이제 그 누구도 탓하지 말고 나의 부족함을 다시 생각해 우리에겐 아직 희망은 있어 어려울수록 강해지는 믿음 그래 다시 시작해보는 거야 다시 태어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린 해낼 수 있어 다시 일어날 수 있어
네, 유튜브에서 MKJ 필명 쓰시는 분, 이 노래 초고음이네. 예, 이 초고음의 노래를 소화하니까 가수들 아니겠어요? 예, 오랜만에 들으니까 참 그때 일도 생각이 나고요. 그 뭐 20년 다 되지 않았습니까? 98년의 일이니까요. 예. 자, 0317번 쓰시는 분, 김용민 라이브 퇴근길 버스에서 듣고 있습니다. 2412번 버스입니다. 라고 하셨어요. 네, 2412번 버스 타시는 분 계속 행복한 일만 넘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기사님도요. 6491번 쓰시는 분, 김용민 라이브 딸 소개로 듣는데 재밌네요. 유용한 정보도 많이 듣고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9359번 쓰시는 분, 김용민 라이브 어제 청취율 조사 전화 받았습니다. KBS 1라디오 김수민 라이브, 농담이고요. KBS 1라디오 김용민 라이브 듣는다고 자신 있게 기분 좋게 이야기했습니다. 아유, 이건 또 박수가 나가줘야죠. 프로그램이 점점 더 발전하는 것 같아서 청취자로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황지환님, 중앙일보 사설에 영화 더 포스트가 언급돼 있어요. 미국 정부가 베트남전의 진실을 숨기고 오도한 것을 파헤친 워싱턴 포스트 보도를 중앙일보가 자신들과 동일시했더라고요. 네, 오버를 해도 정도껏 해야지요. 현 정부가 일본에 대해서 뭘 숨기고 은폐했다는 것인지. 예, 그렇죠. 중앙일보의 그런 문제시되는 보도들을 보면은 뭐 사실보다는 의견에 관한 부분인데, 그래요. 참 언론들이 이제는 뭐 국민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언론을 걱정하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듣고 계십니다. 5시 22분 지나고 있는데요. KBS 교통정보센터 다녀오죠. 박소영 씨. 네,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집회 후에 행진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여의서로 여의 2교에서 KBS 쪽으로 통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여파로 여의서로 여의 하류에서 여의도 교차로 사이 양방향 모두 정체가 심하고요. 또 국회대로는 의원회관에서 국회의사당 역까지 정체가 심합니다. 가급적 멀리 우회하셔야겠습니다. 고속도로에서는 서울 외곽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쪽으로 안양터널에서 시흥 사이 1차로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파로 7km 구간에서 정체가 되고 있고요. 이후로 소래터널 안에서는 승용차 관련해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4차로에서 처리 작업을 하고 있어서 시흥부터 밀리고 있습니다. 이후로 송내까지도 정체가 이어지고 있고요. 구리에서 판교 쪽으로는 성남 부근에서 있었던 차량 고장에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교통량이 많은데요. 발안에서 화성 휴게소 그리고 매송에서 용담 터널 사이 15km 구간 지나기가 어렵습니다. 더 가서 서서울 요금소에서 조남 분기점 또 일찍에서 금천까지 밀립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잠깐 인터뷰 준비했습니다.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가 다시 한번 구속의 갈림길에 놓였습니다. 검찰이 분식회계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는데요.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내일 오전 시작되는 법원 심사에서 결정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 수사가 점점 정점으로 향해 가고 있는데요. 삼바 수사 어디까지 왔는지, 앞으로 수사 방향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 김경률 회계사 연결돼 있습니다. 회계사님.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회계사님.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 지난 5월에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기각됐는데, 이번 혐의는 달라요. 증거인멸 혐의가 아니라 분식회계 관련 혐의란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과거에 말씀하신 것처럼 5월 달에 증거인멸과 관련해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었는데, 네네. 그때 당시에는 이제 기획이라든가 증거인멸 기획 실행 단계에서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혐의로 것으로 이제 기각이 됐었는데요. 네네. 이번에는 그것과 달리 이게 이제 분식회계 혐의로 이제 영장이 청구된 것으로 압니다. 당시 이제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은 김태한 대표가 몸통이 아니다, 뭐 이런 취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증거인멸의 몸통이 아니다. 예. 그렇죠. 몸통은 이제 삼성전자였다. 삼성전자의 TF였다. 뭐 네.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이번에 분식 회계 관련 혐의로 영장이 청구됐는데, 이게 검찰이 말하자면 본수사, 본질인 수사에 들어간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이제 자꾸 보수 언론과 경제지에서 희망사항처럼 증거인멸하고 이제 회계 사기 두 가지를 이제 구분하고 있는데요. 네네. 본인들이 이제
삼성 측이 증거인멸은 하였을 때 회계 사기에 대해서는 드러난 것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이게 이제 중요한 혼돈인데요. 네네. 지금 예컨대 본론으로 들어가서 회계 사기의 주요한 내용이 뭐냐면 에피스, 삼성바이오 에피스의 기업 가치가 2015년을 전후에 어마어마하게 뛰었다. 그와 같이 뛴 것을 이유로 해서 네. 회계 변경이 이루어졌고 5조 원의 이제 자산을 부풀린 혐의인데요. 네네네. 이 검찰이 예. 밝혀낸 서류 중에 그러니까 인멸된 서류 중에 2015년을 전후해서 그와 같이 기업 가치가 뛰었다는 내용이 없다. 기업 가치의 내부 서류에 이미 기업 가치가 그와 같이 뛴 내용이 없다. 뛴 적이 없다라는 서류를 발견한 거죠. 네. 때문에 증거 인멸 자체가 곧 회계 사기를 입증하는 그런 결정적인 추가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이게 쉽게 얘기해서 이재용 네. 부회장이 이제 삼성을 승계하기 위해서 네. 그래서 이제 분식 회계, 즉 사기 회계를 하게 된 것이고 네.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이 많이 발견됐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걸 이제 숨겨왔었던 거고 검찰이 그걸 이제 뜯어낸 바닥 속에서 이제 찾아낸 거고. 네. 그렇게 한 것이죠, 다들. 임태한 대표에 대해서 영장이 만약에 발부된다면은 그럼 뭐 이제 이재용 부회장 턱밑까지 간 거네요, 수사가. 그렇죠. 예, 많이 언론 보도에도 나오고 있지만은 네. 김종중, 최지성 이런 미전실 임원들에게로 이제 곧바로 칼날이 향할 것 같고요. 그 이후로는 이제 모든 이제 일련의 사안들이 이재용 부회장과 이제 승계를 지적하고 있는 만큼 네. 이재용 부회장이 소환되고 또 그에 따른 어떤 법적 처벌을 받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재용 부회장도 소환 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이제 계속 지적이 있어 왔고, 네. 다만 이제 최근에 있어 왔던 일련의 이제 일본과 무역 분쟁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사회적 여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향방도 이제 쫓아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것과는 상관없이 이와 같은 이제 중대한 어떤 반체제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어떤 이제 법적 처벌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분식 회계 사기 개념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이게 굉장히 위중한 범죄라는 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사실은 회계 분식이라고 하는 것, 이 행위를 통해서 이제 상장사였단 말입니다. 그 이후에 또 상장을 했고 상장이 이루어진 회사인 만큼 상장이 이루어졌다. 예. 우리나라 경제 체제인 자본주의의 근간을 흔들어버리는 그런 이제 중대한 위법 행위라고 봐야죠.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누가 했건 간에 눈치 보지 않고 중형을 내리고 기업을 없애는 경우도 있고 말이죠. 이 자본주의 시장에 존립할 가치가 없다 이런 이유로 말이죠. 예. 삼바 분식회계 사건은 단순한 의혹에서 이제는 이 실체가 있는 그런 사건으로 이제 점점 이 검찰의 수사망이 좁혀져 가고 있는데요. 최근 검찰이 2015년 제1모직 삼성물산 합병 당시 합병 비율 검토 보고서를 작성한 회계사들로부터 우리가 삼성으로부터 지시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분식 회계를 했다 이렇게 진술을 했다고 들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 청취자분들께서 합병 비율 검토 보고서 이건 이제 어떤 식으로 받아들일지 모르겠는데 한번 비유를 해보자면 어떤 특정인의 우리 김용민 진행자분께서 건강하냐 마냐 이걸 이제 어떤 건강 의혹이 있다라면 제일 먼저 이 의혹을 해결하는 좋은 방법은 우리나라 굴지의 병원 종합병원을 찾아가서 건강진단 그 보고서를 받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GOT, GPT, 콜레스테롤 수치, 혈압 수치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이제 나는 건강하다 이걸 입증하면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당시 이제 제일모직 삼성물산 합병 비율에 대한 많은 의혹이 있었는데 이 의혹을 해결해줄 가장 좋은 수단이 삼성으로선 가장 좋은 수단이 합병 비율 검토 보고서입니다. 즉 국내 굴지 회계법인들이 1대 0.35는 맞다라고 입증한 이제 보고서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이 보고서를 쉽게 입수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삼성 입장에서는 그러한 세간의 의혹을 불식시키는 가장 좋은 수단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보고서를 입수하는데 무려 이제 4년이 걸렸고 저희들이 이걸 이제 숨겨왔던 거죠. 어떻게 보면 가장 빠르게 자신들의 의혹을 정리할 수 있는 수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열어봤더니 이제 그런 거죠. 이제 좀 죄송한 표현을 빌리자면
김용민 봤더니 키 180, 그리고 몸무게 67, 네. 체지방 5%, 그리고 호나우도보다 3배 정도 건강하다. 이런 식의 보고서 내용을 이제 쭉 쓴 거죠. 누가 예. 봐도 이제 의심할 수밖에. 예. 아, 너무 이해가 쉽게 되는 비유입니다. 예. 근데 말이죠. 회계법인이 그럼 거짓말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 이제 회계법인은 말하자면은 이 삼성이 원하는 대로 회계 합병 비율 네네. 검토 보고서를 만든 것이고, 물론 그 그렇죠. 합병 비율 검토 보고서는 거짓말이고. 그렇죠. 근데 말이죠. 제가 뭐 이 회계 관련해서는 잘 모르지만 안진 회계법인은 이름 많이 들어봤습니다. 안진 회계법인이 사실 많이 이름이 오르내린 회계법인입니다. 과거 이제 대우조선 해양 분식과 관련된 회사. 이미 또 전에도 분식 회계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때 이미 수조 원대의 분식을 했었던 회계법인이고, 예. 또 이제 여러 명의 이제 해고자를 발생시킨 쌍용자동차 회계 분식 문제에 연루됐던 회계법인이기도 합니다. 네네. 예. 그런 회계법인. 아니 근데 이 회계법인이 이렇게 분식 회계하면은 이 시장에서 존재할 수가 있습니까 앞으로도? 사실은 퇴출되어져야 마땅하고, 이제 외국과 같은 경우를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런 경우라면 이제 파산되었죠. 회계법인 역시도 이제 수백억, 수천억 단위의 어떤 이제 민사소송에 임해서 이제 파산되어지고 말았는데요. 우리나라 역시 이제 이와 같은 이제 회계법인의 범법 행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형사적 처벌뿐만 아니라 많은 소액주주들 그리고 채권자분들이 나서서 소송을 해야죠. 국민연금 역시 이와 같은 회계 보고서를 보고 우리 기망당했다고 생각하면 제 생각 국민연금 역시 빨리 회계법인들의 소송을 제기해야죠. 그런데 이제 국민연금 역시 이제 안 나서고 있단 말입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지금도 혹시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저희 이제 참여연대에서 여러 경로로 잘 아시겠지만 국민청원도 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은 소송을 할 움직임은 현재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나서야 되지 않나요? 그럼요. 이 국민연금과 연계돼 있으니까요. 자, 이게 최근 참여연대에서 그래서 이제 이재용 부당승계와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사기 사건에 관한 종합 보고서를 냈는데 여기에 김경률 회계사께서도 참석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자, 그렇다면 지금 사실 우리 국민들이 가장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죠. 이렇게 회계 사기로 인해서 이재용 부회장이 본 이득 그리고 국민연금이 손실을 본 규모 어느 정도입니까? 예, 저희들이 보았을 때 이제 회계 전문가들의 시각이 아니라 일반인이 봤을 때도 문제가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좀 추려봤을 때요. 이재용 회장이 1대 0.35라는 부당한 합병 비율로 말미암아서 약 4조 1천억 가량의 부당이득을 보았고요. 1대 3.5 정도라면은 1은 삼성물산이고 3.5는 제일모직이고 맞죠? 네, 예. 애초에 합병 비율은 제일모직을 1, 삼성물산을 0.35로 봤고요. 이걸 저희들은 이제 여러 가지 변수를 보정했을 때 1대 1.36 정도로 이제 저희 보정을 하였습니다. 삼성물산이 0.35가 아니라 약 1.36으로 이제 저희들은 추정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제일모직의 가치가 원래는 삼성물산만 못했는데 삼성물산에는 이재용 부회장의 지분이 없고 제일모직에는 지분이 있는데 이 둘을 합쳐야 자기가 삼성을 지배할 수 있으니까 제일모직의 가치를 뻥튀기를 시켜가지고 회계 사기를 통해서 뻥튀기 시켜가지고 삼성물산을 이제 말하자면은 합병을 한 것이요. 흡수 합병을 한 거. 그렇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서로 합병 비율을 조작을 했다는 것이고요. 밝혀진 혐의입니다. 그래서 4조 1천억 가량을 이재용 회장 일가가 이제 부당이득을 취했고 국민연금 약 6,750억 가량을 손해를 보았다 이렇게 추정한 보고서입니다. 네, 숫자가 많이 나오면 좀 헷갈릴 수가 있어서 이 정도로 정리를 하자면 그러한데 그래서 이제 국민연금의 손실액이 얼마나 된 겁니까? 국민연금은 약 6,700억 가량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됩니다. 1억만 손해봐도 국민들 가슴이 무너지는데 말이죠. 얼마라고요? 다시 한번. 6,750억 가량 손해를 본 겁니다. 6,750억. 그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을 승계받기 위해서. 국민연금이 손해 본 것이고, 이재용 부회장은 4조 1천억 가량 이익을 본 거고요. 참 눈물이 납니다. 눈물이 주르르 흐르는데. 근데 사실 그 국민연금이 입은 손실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이 얻은 이득. 이 추정치를 발표를 지난번에도 하셨는데 이번이 세 번째인데 첫 보고서보다도 액수가 더 늘어났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희들이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있지만 이 합병 비율 검토 보고서를 이제 어렵게 구했고요. 맨 처음에는 보고서 중에 마치 뭐 훈민정음 상주법 마냥 일부분만 입수를 했습니다. 네네네. 그 제일모직 부분만. 예. 그러다가 이제 좀 시일이 지나서 삼성물산 부분도 입수를 하였고요. 그러니까 과거 제일모직을 뻥튀기 한 부분뿐만 아니라 삼성물산을 낮추기 위해서 뭐 몇 차례 저희들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삼성물산이 합병 당시에 1조 7천억 가량 현금을 가지고 있었단 말입니다. 예, 예. 보통 이금을. 예. 이제 그걸 이제 싸그리 0으로 무시해 버린다든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평가 잘하는 것들을 저희가 찾아내서 그걸 반영하다 보니까 이제 애초 보고서보다는 금액이 더 늘어났습니다. 네, 2단계까지 왔는데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김태한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됐는데 자 네. 이재용 부회장의 이제 최종심 재판 국정농단에 예. 이제 사실상 연루가 됐죠. 이재용 부회장이 박근혜 대통령한테 뇌물을 준 것 이것과 관련한 재판이 이제 얼마 안 있어서 이제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예. 8월쯤 있을 것 8월 같은데. 말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점점 미뤄지고 있는데요. 네네네. 지금 현재는 이제 8월 말까지로 예상하는 의견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의 이 흐름으로 봤을 때 3심 판결에 영향을 미치겠죠?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당연히 이제 뭐 일련의 사건들이 승계를 이제 가리키고 있는 만큼요. 네네. 이 결과들은 이제 파기환송되어져야 된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이 근데 지금 이 건 그 네. 회계 사기 사건은 또 별도의 또 트랙으로 지금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도 합니다. 네. 그럼 이재용 부회장도 이제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이 꽤 커 보이고. 예, 그렇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회계 사기 건과 관련해서 네. 최대 형량이 얼마 정도 됩니까? 제가 알기로 최근에 자본시장법이라든가 이렇게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 네. 강화되고 해서요 상당히 높아진 것으로 합니다. 뭐 15년 뭐 이렇게도 가는 것으로 합니다. 이와 같은 회계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15년형이요. 예, 네네. 알겠습니다. 일단 그 8월에 있을 대법원 판결은 이제 2심에 대한 판단 아니겠어요? 인용을 그렇습니다. 하든지 아니면은 파기환송시키든지. 근데 네네. 파기환송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김경률 회계사는 보고 계시는 거예요. 예, 그렇게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김태한 대표 구속 여부는 어떻게 점치시는지? 제 생각엔 뭐 이번 김태한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는 피해갈 길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무나 혐의들이 뚜렷하고요. 드러난 것이 확연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분명히 예, 김태한 대표가 만약에 구속이 된다면 뭐 나머지 인사들 이재용 부회장을 포함해서 이재용 부회장도 그럼 이 건으로 구속될 수도 있을 거라고 보세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 미전실이 개입한 것도 뚜렷하고 네. 드러난 만큼 이재용 부회장이 혐의를 피해 나가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김경률 회계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유선 전화로 걸려온 전화 절대 끊지 마세요. 청취율 조사 전화일 수가 있으니까요. 만약 청취율 조사 전화가 걸려온다면 이렇게 외치세요. KBS 1라디오 김용민 라이브. 자, 따라해 볼까요? KBS 1라디오 김용민 라이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용 엄기용입니다. 석석 불러보겠습니다. 네, 석석 오창석입니다. 저는 청와대 나와 있습니다. 16개월 만에 여야 대표 회동 발빠르게 취재하러 간 모양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의 회동은 오후 4시에 시작해서 6시까지 2시간 동안 진행될 예정인데요. 말씀드리는 순간 문재인 대통령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애청자 여러분, 홍준표 아닙니다. 문재인입니다. 안녕하셨는지요? 제가 여러분께 정치율 조사 기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탄압된 힘을 보여달라. 라디오는 KBS 1라디오 김용민 라이브. 그리고 이 정치권에도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여야 모두 탄압된 힘을 보여달라. 네, 오늘 이 자리에 5당 대표들이 함께 하는데요. 시간 관계상 각 당의 대표 중 몇 분만 만나보겠습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님 먼저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아까 전에 홍준표 전 대표께서 잠깐 나오셨는데 자유한국당 대표로 제가 나왔습니다. 문재인입니다. 그간 좀 피곤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경제, 외교, 안보 모두 세모 수준입니다.
저는 세모를 좋아합니다. 네, 이번에는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님을 만나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손학규입니다. 뭔가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만덕산에서 기운을 가져와 단식하던 힘으로 일본을 물리치겠습니다. 미세 뉴스 보세요. 오늘의 뉴스는 문재인 대통령 5당 대표 만남. 그 결과는 과연? 네, 시사평론가 김수민 씨, 시사평론가 오창석 씨,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지금 청와대에서 5당 대표와 대통령의 만남이 계속 진행 중인 걸로 알려져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김수민 평론가, 오늘 첫 소식 어떤 소식입니까? 네, 5당 대표 회동도 진행이 되고 있고 또 한일 간에 여러 가지 뭐 싸움이라면 싸움, 또 협상이라면 협상 이런 것도 진행이 되고 있죠. 네. 일본 정부가 현재 입장은 이렇습니다. 오늘 18일 밤 12시까지 자신들이 제안했던 제3국 중재위원회 구성 요구에 대한 한국 정부의 회답을 기다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피력을 했고요. 네. 이들이 밝힌 바에 따르면 한일 청구권 협정상 정해진 시한인 오늘 밤 12시까지 중재에 응할 의무를 한국 정부가 지고 있다는 건데 이게 내용이 이제 1965년 체결된 한일 청구권 협정에 보면 분쟁이 붙었을 때 해결하는 절차로 외교 경로를 통한 협의, 그다음에 양국 직접 지명위원 중심의 중재위 구성, 그다음에 제3국을 앞세운 중재위 구성 이렇게 3단계 절차를 두고 있거든요. 2단계를 건너뛰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 지적들이 또 있어요. 네. 그래서 또 정부에서도 중재라는 표현을 썼는데 네. 제3국 중재는 또 아니다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본 정부가 2단계를 건너뛴 게 아닌가 이런 지적이 나오고는 있는데 어쨌든 일본 정부가 어떻게 보면 자의적으로 18일이라는 시한을 정해둔 건데 이날까지 빨리 해라. 오늘 밤 12시까지 기다리겠다. 이런 입장을 좀 견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한을 못 받고 또 특정한 중재 수단을 요구한 걸 보니까 말이죠. 애초에 합의했던 한일 협정과 무관하게 일본이 뭐 대화를 의지가 없어 보여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아까 전에 지적하셨듯이 2단계를 건너뛴 측면이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우리 정부에서는 그렇게 또 받아줄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지금 2단계 건너뛰셨거든요. 네네. 지적할 수. 이렇게. 네. 그래. 2단계 건너뛰셨거든요. 네. 이렇게. 예. 오늘 밤 자정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응답을 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일본 보수 언론들, 우익 언론들이 이제 청와대를 비판했어요. 네, 일본의 극우 성향을 가진 산케이 신문과 요미우리 신문이 언론 통제다라고 하면서 우리나라 청와대를 비판했습니다. 요거를 말씀드리기 전에 기본적으로 이제 조선일보와 중앙일보가 일본어판에서 다른 기사 제목을 냈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청와대가 비판한 건데요. 네. 조선일보가 바꾼 제목을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일본의 한국 투자가 1년 새 40% 떨어졌다라고 한 것을 일본어판에는 한국은 무슨 낙작으로 일본에 투자를 기대하나? 라는 제목으로 바뀌었고요. 중앙일보 같은 경우는 한국은 일본을 너무 모른다. 네. 또 닥치고 반일이라는 우민화 정책이다. 라는 제목을 야후 재팬에 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가 메시지를 낸 것인데요. 웃긴 것은 일본의 보수 언론이 함께 조선중앙일보와 함께 청와대를 비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조선일보, 중앙일보가 좋아할지 모르겠어요. 예, 일본의 이런 우익 언론들이 자기들을 옹호하는 것에 대해서 말이죠. 예. 네. 자, 김수민 평론가 다음 소식은 뭡니까? 네, 국내에서 현재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열띠게 벌어지고 있는데 일본에서도 뭐 맞대응 비슷하게 한국 제품 불매 운동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네. 5년 전에 일본 우익 단체가 만들었던 관련 포스터가 다시 인터넷을 떠돌고 있다라는 소식이고요. 네. 뭐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우리나라의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한국 제품 불매 운동이라는 제목의 일본어 포스터가 또 게시가 됐다고 합니다. 이 포스터를 보면은 뭐 김치라든지 라면, 막걸리, 김 이런 식료품들 그리고 가전제품, 화장품 이런 품목들이 일본 네티즌의 불매 대상으로 꼽히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일본 제품 불매 운동과 관련된 사이트가 큰 관심을 받고 있다고 그러는데 일본 제품인지 확인해 보세요. 뭐 이런 취지예요. 네.
지금 현재 일본 제품에 대한 불매 운동을 국민들이 이제 자발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 제품이 일본 제품인지 아닌지 확인할 방법이 없고 어려웠고 또 우리가 일본 제품이 아닌 줄 알고 쓰고 있는 제품에 대해서 노노재팬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 등록된 제품은 60여 개에 달하며 일본 제품을 소개해주고요. 그 밑에는 짤막하게 한국 또는 다른 나라의 대체 상품까지 소개를 하고 있어서 많은 네티즌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라고 합니다. 예. 임만재님, 일본의 양식 있는 사람들과 소통을 강화해야 합니다라고 하셨고요. 예, 이런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일본 제품 불매 운동 관련한 사이트 소개를 해주셨는데 말이죠. 네. 밑바닥에서 우리 국민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아주 조용하게. 단호하게 그러나 아주 끈질기게 불매 운동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가운데 북한도 일본을 아주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북한의 매체는 남측에 대한 일본 경제 보복 조치를 광태. 네, 미치광이 같은 태도나 모양이라고 합니다. 표준어로. 광태라고 규정을 하고 아베 신조 총리 발언 등을 문제를 삼았으며 일본에 대한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이 매체는 우리 민족글인데요. 지금도 일본에서는 가혹한 살인 노동에 시달리다가 무참 희생된 조선 사람들의 유골이 수많이 발굴되고 있으며 철도, 간선도로, 탄광, 발전소를 비롯한 일본의 곳곳에는 강제징용으로 끌려갔던 조선 인민들의 피와 땀이 스며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사실 광태라는 단어만 들으면은 별로 논리 없이 그냥 세게 발언한 것이 아닌가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데 자극적인 언사만 늘어놓는 걸로 보이는데 내용을 보면은 하나하나 논리적이에요. 논리적으로 지금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은 졸렬하고 유치한 경제 보복 행위가 과거 일제에게 피해와 고통을 강요당한 전체 조선 민족과 아시아 인민들, 국제사회의 대일 적개심만 증폭시키는 부메랑으로 되고 있다는 것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똑바로 알아야 합니다. 실제로 이런 표현이 좀 자주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또한 이제 노동당의 기관지인 노동신문 역시 패망에 쓰디쓴 교훈을 잊지 말라라는 논평을 내기도 했습니다. 이 북한의 논평을 보면요. 듣다 보면 귀에서 피가 나오는 것 같아요. 얼마나 나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지 얼마나 아주 맹렬하게 비난하는지 듣는 사람들 귀에서 피가 나올 지경입니다. 노동신문 논평 보니까 이런 게 있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반동들은 저들의 나라를 전쟁 가능한 국가로 만들기 위해 헌법 계약에 미쳐 날뛰고 있다. 분별을 잃고 발광하는 그들의 손에 이끌려가는 일본의 앞길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가 하는 것은 너무나 명백하다. 파멸의 낭떠러지일 뿐이다.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이거 너무 오래 하면 청취자분들이 NKBS인 줄 착각합니다. 그래요. 북한이 이제 이게 좀 유일체제라고 불리우죠. 그러다 보니까 외교적으로 꺾기가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을 수도 있어요. 트럼프 김정은 외교를 보면. 그래서 일단 일본이라든지 미국 한번 걸리면 세게 지르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아베를 스트롱맨으로 분류하지 않습니까? 아베가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 최근에 또 보이는 행태가 요즘에 지금 참의원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아버지들은 아버지들은 애인한테 투표 권유하고 엄마들은 옛 애인을 찾아가지고 투표를 하라고 권유해라. 라는 좀 이상한 말을 했어요. 뭐 다른 나라에 대해서는 굉장히 스트롱맨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는데 스트롱맨은 스트롱맨이 또 상대해 주는 것이 아주 적절해 보입니다. 북한 스트롱맨 북한이 또 상대해 주는 것이 또 격이 맞아 보이기도 한 것 같고요. 자, 김수민 평론가 다음 소식은 뭡니까?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오늘 제주 신라 호텔에서 강연을 가졌습니다. 제44회 대한상공회의소 제주포럼이었는데요. 이날 강연에서 박영선 장관이 한 얘기가 국내 중소기업도 불화수소를 만들 수 있는데 대기업이 안 사준다고 한다. 이런 언급을 또 했어요. 그러니까 중소기업을 만나서 물어보니까 불화수소 생산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했다. 국내 기업도 가능합니까? 그렇게 이게 중소기업 관계자한테 본인이 들었고 그런데 대기업이 이걸 안 사준다더라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강연까지만 보면은 아무래도 좀 민감할 수 있겠죠. 대기업이 한국 중소기업 좀 같이 살려줄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안 살려주냐 이런 이제 의문점이 당연히 드는 건데 끝나고 나서 이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여기에 대해서 나름의 답변을 했는데
그 불화수소의 순도가 얼마인지 또 공정마다의 그 불화수소 분자의 크기도 다른데 이런 세부 사항들이 어떤지가 문제다.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품질에 문제가 있다. 만들 수는 있는데 네. 이렇게 또 나름의 해명을 한 것이죠. 알겠습니다. 자, 그래요. 뭐 원자재, 뭐 재료란 그 지금 현재 어떻게 돌파를 할지 정부로서는 러시아나 중국으로부터 네. 이 재료를 또 받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고, 뭐 관세를 면제해주는 그런 대안까지 모색하고 있는 상황인데, 뭐 머리를 굴리다 보면은 뭐 답이 나오지 않겠어요? 예. 그리고 정부도 좀 유연하고 모호하게 좀 두고 있는 게 이렇게 설명을 해요. 보통 소재, 부품, 장비의 수입 다변화 및 국산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걸 묶어 놓은 것인데 이 중에서 이제 어떤 것을 다변화하고 수입을 어떤 것을 국산화할 것인지 이것은 열려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아니 그 국내 중소기업으로도 된다면은 뭐 그 길을 우리가 만들어가면 되지 않겠어요? 여러 가지 길을 모색해보고 예. 저희는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요. 하나만한 평론을 또 했습니다. 똑바로 알아야 합니다. 자, 더불어민주당이 결국 이제 사개특위위원장 대신에 정개특위위원장을 선택했네요. 네, 정개특위위원장으로는 홍영표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채택이 됐습니다. 사실 이제 이인영 원내대표가 삼고초려 끝에 얻어냈다라고 하는데요.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제 결자 해지의 명분으로 꼭 맡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을 표명을 했다라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제 선거법 개정에 대한 열의를 이제 확실히 표시를 한 것이죠. 근데 이제 만약에 실제로 이렇게 패스트트랙이 통과가 되고 선거법이 통과가 된다라고 하면은 내년 총선부터 바로 현재의 비례대표보다 28석이 늘어납니다. 반대로 말씀드리면은 지역구가 28석이 줄어듭니다. 그만큼 이제 줄어드는 거죠. 국회의원 정수를 이대로 유지한다면. 네, 그렇습니다. 정수가 이제 바뀌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그렇게 된다는 것인데요. 만약에 그렇게 될 경우 현역과 현역 또는 현역과 원외위원장 간의 예비경선, 당내 예비경선을 모두 거쳐야 할 곳이 적어도 28곳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수를 늘리는 게 그렇게 국민들에게 이 동의를 얻지 못하게 된 이유가 우리 정치권이 그만큼 국민들에게 이제 불신을 얻고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래요. 좀 좋은 국회의원들이 내년에 많이 뽑혀가지고 그렇게 해서 국회의원 수를 좀 늘려야겠는데 이런 여론이 또 생기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잘 선택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결국 선택한 건 국민들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자, 김수빈 평론가 다음 소식은 뭡니까? 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오늘 고용노동 소위원회를 열고 탄력근로제 등의 유연근로제 관련 법안 처리를 시도했는데요. 그런데 여야가 본회의 일정을 놓고 파행에 들어가면서 이 법안들을 처리를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탄력근로제 문제는 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등이 좀 의견이 접근되는 문제였는데도 본회의 일정 자체가 정쟁 소재가 되면서 이 상임위도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거였고 본회의는 이제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 건의안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여야 간의 갈등이 큰 풍경이라서 이제 이게 합의가 되는 듯 했는데 다른 안건이 나오면서 정작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을 또 보였고요. 그러면서도 불법 방치 폐기물에 대한 쓰레기산 방지법이라는 무쟁점 법안은 통과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환노위인데 국방부 장관 해임 논의하자면서 환노위를 파행으로 만드는 건 도대체 왜 이런 일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환노위의 본회의화가 된 것이죠. 그래요. 본회의 파행은 좀 이해가 되는데 아무 상관없는 환노위를. 자, 오늘도 뜨거운 문자 참여로 당첨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200번째 당첨자는 6524번 쓰시는 분, 그리고 400번째는 YI로 시작하는 아이디 쓰시는 분, 600번째가 9381번 쓰시는 분들입니다. 800번, 1000번 남았습니다, 여러분. 김용민 라이브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네,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소식 하나만 더 전해드려야 할 것 같아요. 네, 자유한국당의 김성원 국회의원이 새벽에 음주 상태로 비서가 몰던 차량에 타고 이동 중에 교통사고를 당해서 병원으로 갔다라고 합니다. 이게 보면은 이제 비서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이 아니고요. 동두천시 지행동 사거리에서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뒤에 오던 차가 김성원 의원 차량을 추돌 했다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그 뒤에서 추돌한 사람은 음주 상태가 아니었지만 앞에 타고 있었던 김성원 의원의 비서는
비서 정 씨는 0.082% 면허 취소 수치에 달하는 음주 상태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요. 사연이 어떻든 간에 네. 하여간 음주운전은 다 처벌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 어떻게? 그래서 사실 정 씨 같은 경우는 처벌이 되겠죠. 근데 김 의원에 대해서는 음주운전 방조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다. 이렇게 음주운전하는 걸 보고만 있어도 이게 네. 저 방조 혐의가 적용됩니까?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데 과연 이제 가능할지. 일단 김 의원 같은 경우는 그냥 응급실에 잠깐 갔다가 바로 귀가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민의 한수. 네, 일본 네티즌들의 한국산 제품 불매 운동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네. 일본어로 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제가 일본어 24점을 받았던 사람에서 한국말로 하겠습니다. 예. 당신이 불매한 우리 제품에 당신 나라의 재료가 들어가 있다면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오창석 평론가. 네, 김성원 의원 마지막으로 전달해드렸는데요. 본인이 운전하기 싫었어도 의원이 시켰다면 쉽게 거부하기 힘들었을 겁니다. 네, 방조도 갑질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창석 평론가, 김수민 평론가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김용민 라이브 1부 마무리합니다. 6시 5분 2부에서 다시 올게요.